안녕하십니까, 은PD입니다. 오늘은 두산건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두산건설이 3월 24일부로 이제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 사유는 바로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100% 자회사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 두산중공업이 기존에도 두산건설의 지분을 90%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머지 10%가 문제인데, 나머지 10%의 주주들에게 두산건설의 주식을 두산중공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대신 이 주주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100% 보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두산건설의 주가를 보면 좀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많이 내려왔고, 두산중공업 역시 본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두산건설에게 계속 자금을 쏟아붓고 두산건설도 힘들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의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국내와 해외 매출액 비중이 6대4 정도 돼요. 대략 6대4 정도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의 매출액이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건축 분야 해외, 두산 미나 하이퐁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이라 봐도 무방하죠. 이 두산건설이 2007년, 8년, 9년, 10년까지만 해도 뭐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적자 규모가 1년에 1000억도 못 벌었는데 적자가 무려 3000억씩 나요. 그리고 2012년에도 6500억이 나면서 이때 피크를 찍게 돼요. 그 다음부터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5000억,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5000억, 그리고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순이익에서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적자만 2조 7,500억 원이에요.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작년에 5,7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현대건설도 5년 동안 꾸준히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가 돼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가 두산건설이 지난 8년 동안 발생했던 겁니다. 두산건설의 부채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부채 규모가 2010년에 2008년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아니 뭐 사업하다 보면, 이거 뭐 확장하다 보면 좀 부채가 늘어날 수 있겠지 싶지만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됐냐? 2007년에 일산 제니스가 착공에 들어가요. 이 전체 사업 규모가 1조 원 규모인데, 이게 당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5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물론 해운대에 80층짜리 아파트가 최고 높이로 높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죠. 위브 더 제니스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이 일산의 제니스라는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2700 가구 규모였는데 이게 청약 경쟁률이 좀 암울했어요. 0.11대 1이었어요. 아니 100대 1은 봤어도 0.11대 1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청약률이 36%로 굉장히 좀 저조한 수준이죠. 원래 애초에 분양을 2008년 9월에 잡았었어요. 근데 그해 9월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계획을 2009년 상반기로 연기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해 12월로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이 별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평당 1700만 원 책정했던 거를 1200에서 400억으로 낮추게 됩니다. 왜냐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 뭐 냉장고, 뭐 TV 뭐 이런 거겠죠.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수의 경우 1400가구 중에 7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에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양이 안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홈쇼핑에까지 등장하게 돼요. 홈쇼핑에서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급했던 거죠. 사실 당시 트렌드가 이제 1인 가구가, 지금이 트렌드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이렇게 큰 평형수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산 제니스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몰랐던 건지, 이러한 대형 평수 아파트가 전체 2700가구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이 대형 평수 아파트다 보니까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2009년 8년만 해도 영업손익이 1000억대 정도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산 제니스 아파트가 제대로 안 팔리자 이 부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려 2011년에 4000억,
2012년에 7천억 규모가 돼요. 이 2009년 8년까지 해도 1년에 해봤자 1200억 1300억 밖에 못 벌었는데 이 뭐 대손 충당금을 2년 사이에 무려 1조 원 이상 쌓게 되는 거죠. 1년에 1300억 벌어도 이걸 꾸준히 10년 동안 벌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순이익이 완전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좀 적으면 이 순이익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고 이게 또 늘어나면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최근까지도 18년에도 이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 대손 충당금만 9년 동안 2조 1000억 원을 쌓았고 이 영향으로 순이익 역시 2조 7천억 원을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한입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2018년에도 일산 제니스 대손 삼각비가 무려 160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산 제니스 하나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두산건설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대손 충당금 전체가 일산 제니스가 아니지만 일산 제니스 하나가 제대로 이 돈이 안 돌아가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대손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2012년에 보면 기존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이 5,50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 대손 충당금을 5,800억 원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 환입된 규모는 39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충당금만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쌓으면서 그해 대손 충당금 규모가 1조 원이 됩니다. 매출 채권 관련 대손 충당금만 1조 원 규모가 된 거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쌓고 제대로 일산 제니스에 1조 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돈이 돌아야 다른 공사 현장에 또 돈을 넣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장단기 차입금을 늘리고 그리고 뭐 사채 발행한 거에 이자를 지급하고 또 기타 부분에 또 금융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해에 이자 비용만 500억 원이 늘어나고 전체 금융 비용은 거의 80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금융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1년에 원래 해도 1,400억 밖에 영업이익을 벌지 못했는데 이 영업이익보다 금융 비용이 더 나가다 보니까 이 순이익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대손 충당금을 매출 채권 1조 원준 7,600억 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 제외하더라도 2조 원 중에 9천억 원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일산 제니스가 아직도 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안 나가다 보니까 20% 할인 분양에 들어갔어요. 일산 제니스 관련해서 충당금은 대부분 설정이 돼 있고 이제 남아있는 채권이 1,700억 원인데 회수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일산 제니스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실제 쌓아놓은 충당금을 보면 진짜 매출 채권 중 대부분이 충당금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 충당금 제외하고 또 9천억 원이 충당금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받을 돈이 없는 거죠. 1조 6천억을 쌓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도 제대로 못 내는데 도대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당연히 자산 매각하고 신주 인수권 BW 발행하고 전환 우선주 발행하고 BW 발행해서 살아남았는데 자산 또는 토지 매각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 5,800억 원이고 전환 사채 유상증자 BW 또 유상증자 해서 도달한 금액이 2조 9천억 원이에요. 이 자산 처분하고 그리고 BW 유상증자해서 마련해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2019년 5월 달에도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3,154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이렇게 계속되는 자금 조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채 비율이 311%예요. 작년에 두산중공업 상대 유상증자에서 그나마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적자에서 탈피를 하고 단기 순이익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거의 대손 충당금을 거의 반영을 다 한 것 같지만 아직 모르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두산건설에 넣었는데 지금 두산중공업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부분 휴업에 들어갔어요.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평균 임금 70%를 지급해서 지금 직원들 일부를 쉬게 하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직원을 상대로 쉬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두산중공업이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두산건설 연결도 잡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업도 어렵다 보니까 영업이익 1조를 벌어도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나는 거죠. 두산중공업이 올해 명퇴를 실시를 했어요. 6,000명 정도 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 인원 6,000명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0명 정도가 명퇴를 신청을 했어요. 원래 2014년에도 명퇴를 받아서 200명 정도를 줄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직원을 줄여서 19년에 6,000명 정도의 정규직 직원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일감이 없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1,000명 정도의 명예퇴직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그룹의 양날개는 바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예요. 근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그냥 나은 편인데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느라 체력을 다했고 거기에다가 본업까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두산의 양날개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이 어렵다 보니까 두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대내외 악재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두산그룹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100% 자회사하고 두산건설이 대손 충당금도 다 쌓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순이익이 흑자로 돌릴 수 있을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